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CCTV 군사 채널 생방송에서 캄보디아 대령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23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127만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터져나온 한마디에 중국 전역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100km를 날아가 5m 오차로 명중하는 한국 폭탄. 그 앞에서 중국 무기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9일간의 전쟁이 증명한 충격적인 진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베이징 차오양구의 한 스튜디오. 화면 속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TV 군사 채널의 리웨이입니다. 중국 관영 방송 CCTV의 간판 군사 전문 앵커 리웨이가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습니다. 시청률 1위, 중국 군사 프로그램계의 황제라 불리는 남자였죠. 그의 프로그램은 늘 중국 무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리웨이가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군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검게 그을린 피부, 깊게 패인 눈과 주름. 하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육군 제3보병사단 부사단장 소티아 대령님이십니다. 실시간 시청자 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12만, 23만, 38만. 순식간에 47만 명을 돌파했어요. 댓글창이 미친 듯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캄보디아 장군이 왜 여기? 태국이랑 싸운 그 나라? 중국, 무기 덕분에 버틴 거 아님? 리웨이가 부드럽게 웃으며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먼저 중국 시청자들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그 뒤에 847만 구독자, 지금 이 순간 47만 명의 시청자가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박또박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2년간의 중국 국방대학 유학이 헛되지 않았어요.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인이었습니다. 리웨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된 대답이라는 표정이었죠. 그중 23명의 부하를 9일 만에 잃었습니다.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리웨이의 미소가 굳어졌어요. 그는 분명 이런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댓글창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폭발했어요. 뭐라고? 23명이 죽었다고? 전쟁에서 그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님? 리웨이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물었습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7만 개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려울 건 다 겪었으니까요. 중국입니다. 그 순간 댓글창이 완전히 미쳐 돌아갔습니다. 뭐, 저 새끼 뭐라는 거야. 우리가 무기 팔아줬는데 배은망덕한 놈. 방송 끊어. 리웨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급히 손짓을 했어요. 아마 PD에게 방송을 끊으라는 신호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무기를 믿었기 때문에 제 부하들이 죽었습니다. 시청자 수가 더 올라갔습니다. 52만, 58만, 63만.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아마 다른 플랫폼에서 캄보디아 장군 생방송 폭로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었겠죠. 리웨이가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대령님, 잠시만요. 아무래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주 전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이해하실 겁니다. 댓글창의 속도가 조금 느려졌습니다. 욕설 대신 물음표가 늘어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일단 들어보자. 3주 전이면 태국이랑 전쟁할 때잖아. 리웨이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방송을 끊을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하지만 63만 시청자라는 숫자가 그를 붙잡았어요. 이건 CCTV 군사 채널 역사상 최고 동시 시청자 수였으니까요. 좋습니다. 대령님. 리웨이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주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자신감에 가득 찼던 그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 순간. 3주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사실 3주 전이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전,
제가 중국 국방대학에서 유학하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5년 전 베이징 국방대학. 저는 캄보디아 육군에서 선발된 유학생이었습니다. 27개국에서 온 장교들과 함께 2년간 중국 군사 교육을 받았죠. 그때 저는 처음으로 중국 무기의 위력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BM-21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교관이 거대한 발사대를 가리켰습니다. 40개의 발사관이 하늘을 향해 있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번에 40발을 동시 발사합니다. 사거리 20km. 발사 후 1분 내 진지 이동 가능.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굉음과 함께 로켓들이 하늘로 솟구쳤어요. 땅이 흔들렸습니다. 귀가 멍해졌죠. 그리고 20km 떨어진 표적 지역에서 폭발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와,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습니다. 옆에 있던 파키스탄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단하지 않나? 중국 무기는 정말 믿을만해. 저는 그 말에 깊이 동의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중국 무기의 신봉자가 됐어요. 유학을 마치고 캄보디아로 돌아왔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있으면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캄보디아 정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1억 1,700만 달러 어치의 중국 무기를 도입했어요. 우리 육군 장비의 90% 이상이 중국제였죠. BM-21 다연장 로켓, 방공 시스템, 장갑차, 심지어 군복까지. 저는 이 결정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어요. 한국 무기요? 솔직히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잖아요. 삼성 핸드폰은 좋았지만 무기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분야예요. 한국이 그걸 가졌을 리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 무기, 미국 기술 베낀 싸구려 복제품이지. 동료 장교들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던 겁니다. 3주 전 프놈펜 국방부. 저는 국방장관실로 호출됐습니다. 긴급 명령이었어요. 들어가자마자 장관이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소티아 대령, 350고지 방어를 맡아라. 350고지. 태국 국경과 가장 가까운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해발 350m의 언덕 전체가 요새로 개조된 곳이었죠. 5개월간 공사했다. 바위를 3m 이상 깊이로 파서 벙커를 만들었어.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보강까지 했고, 장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반적인 폭격으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구조야.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제가 배운 것들을 실전에서 증명할 기회가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350고지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요새를 봤을 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진짜 대단했습니다. 언덕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군사 기지로 변해 있었죠. 벙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늘한 공기가 피부를 감쌌어요. 콘크리트 벽에 차가운 감촉, 형광등, 불빛 아래 정렬된 탄약 상자들, 철제문이 닫히는 묵직한 소리.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대령님, 여기가 저희 자랑입니다. 부관 라타나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저보다 10살 어린 대위였어요. 10년 전 제가 직접 발탁한 장교였죠.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따랐어요. 보십시오. 천장 두께가 3m입니다. 라타나가 천장을 가리켰습니다. 일반 폭탄으로는 절대 뚫지 못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든든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BM-21 다연장 로켓 포대가 위장막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한 번에 40발의 로켓을 쏟아부을 수 있는 화력. 15년 전 베이징에서 본 그 무기였죠. 이제 그게 제 손 안에 있었습니다. 방공 진지도 둘러봤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방공 레이더와 대공 미사일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사거리 40km입니다. 이 안에 들어오는 건 뭐든 잡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완벽한 방어 체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었어요. 병사들의 사기도 높았습니다. 저는 벙커를 돌아다니며 그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태국 공군이 폭격하면 무섭지 않나? 한 병사가 피식 웃었습니다. 전혀요, 대령님. 여기 있으면 완전히 안전합니다. 다른 병사가 끼어들었어요. 밖에서 폭탄 소리가 들려도 우린 밥 먹고 잠자요.
중국 무기가 지켜주거든요. F-16이 폭탄 떨어뜨리는데 한 발에 수백만 원이래요. 어린 병사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쏟아부어 봐요.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병사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그때 라타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번에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뭘 말이냐? 중국 무기의 위력이요. 15년 전 대령님이 베이징에서 본 그 화력, 이제 실전에서 보여줄 때가 됐잖아요. 저는 라타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이번에 제대로 보여주자. 라타나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야. 조심해요. 뉴스 보니까 상황이 안 좋던데. 걱정 마. 여기 요새가 얼마나 튼튼한지 알아? 절대 안전해. 정말이에요? 응. 중국 무기가 지켜주거든. 한 달만 버티면 다 끝나. 그때 휴가 낼게. 알았어요. 꼭 무사히 돌아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보디아의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저는 곧 알게 됐습니다. 사흘 후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태국이 먼저 선제 공격을 했어요. 스캠 산업 문제가 빌미였죠. 연간 100억 달러 규모, 캄보디아 GDP의 27%를 차지하는 그 산업. 태국 관광객들이 납치당하고 피해가 커지자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있었어요. 드디어 중국 무기를 실전에서 증명할 기회가 온 거야. 그날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저는 350고지 전방 지휘소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장교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방어 계획을 논의 중이었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피향이 지휘소 안에 퍼져 있었어요. 긴장감은 있었지만 공포는 없었습니다. 어제 인터뷰한 병사들 말대로 다들 자신만만했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를 찢는 굉음이 지평선 너머에서 터졌어요. 커피잔이 흔들렸습니다. 장교들이 일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죠. 무슨 소리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무전기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프레하네트 탄약고 피격, 대형 화재 발생, 지원 요청합니다. 지휘소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장교들이 소리치고 병사들이 뛰어다녔어요. 프레하네트요? 거기는 여기서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저는 옆에 있던 라타나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72km입니다. 대령님, 72km. 저는 그 숫자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전선에서 72km나 떨어진 후방이었어요. 급히 지휘소 밖으로 나갔습니다. 멀리 지평선 너머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저건 뭐죠? 라타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탄약 저장소입니다. 중국에서 보내준 포탄이랑 로켓이 전부 거기 있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어요. 레이더에 태국 전투기 포착 안 됐습니까? 통신병이 황급히 확인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이상합니다. 대령님, 태국 전투기는 국경 근처에서만 움직였어요. 우리 영공 깊숙이 들어온 기체는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72km 밖을 타격한 거지? 저는 급히 방공 시스템이 배치된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찼어요.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발밑에 흙먼지가 코를 찔렀죠. 방공부대 진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왜 요격 안 했어요? 방공부대 장교가 황당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대령님,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장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레이더 화면이 깨끗했습니다. 포착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태국 전투기가 우리 사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저 폭탄은 어디서 날아온 겁니까? 장교가 대답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귀가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세상이 흔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흙먼지가 눈과 입으로 들어왔어요.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귀에서 삐 소리가 났죠. 뭐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방공 진지 여 50m 지점에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 있었어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방금 그게 뭐였습니까? 장교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국 폭탄입니다. 우리 방공 시스템을 노린 거예요. 50m만 더 정확했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중국 방공 시스템이 지켜줄 거라고 믿고 여기 온 건데요. 그 방공 시스템 바로 옆에서 폭탄이 터진 거예요. 방공 시스템은 왜 요격 안 한 겁니까? 장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못해요, 대령님. 전투기가 100km 밖에서 뭔가를 투하하고 돌아간 것 같은데 그게 우리 진지까지 날아온 겁니다. 우리 방공망 사거리 밖이에요.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100km를 날아오는 폭탄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폭탄이 있다고요? 그리고 그 폭탄이 방금 제 옆 50m에 떨어진 거예요. 중국 무기를 믿고 여기 왔는데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지휘소로 돌아오니 더 많은 보고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BM-21 로켓 진지 피격, 포병 진지 파괴, 후방 도로 차단, 전부 전선에서 수십 핀 떨어진 곳들이었어요. 태국 전투기가 그 거리까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급히 노트북을 꺼내 태국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어요. 태국 공군, 한국산 KGB 실전 투입 성공, 72km 거리에서 정밀 타격, KGB, 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산 유도폭탄. 저는 급히 스펙을 찾아봤어요. 최대 사거리 100km 이상, 원형 공산 오차 5m에서 13m.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100km라고요? JDAM은 28km인데요. 매버릭도 28km인데요. 한국 폭탄이 그 3배가 넘는 거리를 날아간다고요? 그리고 오차가 5m, 72km를 날아가서 5m 안에 떨어진다고요? 베이징에서 텐진까지 절반도 넘는 거리를 폭탄이 스스로 날아가서 목표물을 정확히 때리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대령님. 라타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제 옆 50m에 떨어진 폭탄이 계속 떠올랐어요. 만약 그게 50m만 더 정확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석양을 가리고 있었어요. 아름답던 하늘이 지옥처럼 변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탄약고가 불타는 영상을 계속 되돌려봤어요. 중국이 공수해준 포탄들이 연쇄 폭발하는 장면, 하늘로 치솟는 화염,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우리 방공망. 아니야. 한 번의 성공은 우연일 수 있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실전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지 봐야 해. 한 번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잖아.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촬영한 영상이 떠올랐어요. 카메라 앞에서 웃던 그 병사들. 마음대로 쏟아부어 봐요.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 없으니까. 그 말이 갑자기 허망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화염이 아직도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다음 날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저는 한숨도 못 자고 지휘소로 향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72km 밖에서 날아온 폭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으니까요. 대령님, 밤새 분석했습니다. 라타나가 서류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도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함께 고민한 게 분명했죠. 뭘 알아냈나? 한국 폭탄 정체를 확인했습니다. KGB라고 합니다. 라타나가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인 자료였어요. GPS 유도 활공폭탄입니다. 일반 폭탄에 날개와 유도 장치를 달아서 글라이더처럼 날아가요. 그래서 100km를 날아간다는 거야? 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라타나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웨이포인트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폭탄이 중간에 방향을 틀 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폭탄이 방향을 튼다고? 예를 들어 산 뒤에 숨어 있는 목표물이 있으면 폭탄이 산을 돌아서 뒤에서 진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숨든 소용없다는 거잖아. 맞습니다. 대령님. 라타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리고 진입학도도 조절할 수 있대요. 20도에서 75도까지. 거의 수직으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한국 기술이라고요? 케이팝 만드는 나라가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고요? 하지만 고민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전기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적 공습 경보. 적 공습 경보. 또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휘소 창문으로 달려갔어요. 멀리 하늘에 점 같은 것들이 보였습니다. 태국 공군 전투기들이었죠. 방공부대 연결해. 통신병이 황급히 무전기를 건넸습니다. 여기 350고지 지휘소. 적기 포착했나? 방공부대 장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80km입니다. 우리 사거리 밖이에요. 그럼 언제 요격할 수 있어? 40km 안에 들어오면 가능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국 전투기들이 뭔가를 투하하는 게 보였어요. 작은 점들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들이 방향을 틀어 돌아갔죠. 적기 이탈합니다. 반복, 적기 이탈합니다. 방공부대 장교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40km 안에 안 들어왔어요. 80km 거리에서 뭔가 투하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들 엎드려 소리친 직후였습니다. 쾅, 쾅, 쾅. 연속으로 폭발이 터졌습니다. 지휘소가 흔들렸어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비명 소리가 들렸죠. 피해 보고 정신없이 외쳤습니다. 북쪽 BM-21 진지 피격, 서쪽 탄약고 화재 발생, 통신 중계소 파괴,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전부 우리 핵심 시설들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검은 연기가 세 곳에서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중국이 자랑하던 BM-21 다연장, 로켓, 한 번에 40발을 쏟아부을 수 있다던 그 화력이 한 방에 날아갔습니다. 어떻게? 라타나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80km 밖에서 쏘고 돌아갔어요. 우리는 손가락 하나 못했습니다. 저는 방공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적기는 이미 국경 너머로 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 미사일 한 발 못 쏘고 당한 겁니다. 그날 하루만 3차례 공습이 있었습니다. 매번 같은 패턴이었어요. 태국 전투기가 80km 밖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그저 폭발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공망은 무용지물이었어요. 저녁이 됐을 때 상황은 처참했습니다. BM-21 로켓 2개 포대 전멸, 탄약고 3곳 파괴, 통신 중계소 2곳 기능 상실, 사상자 47명. 단 하루 만에 이 정도 피해를 입은 겁니다. 그것도 적기 한 대 격추하지 못하고요. 대령님, 라타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중국 무기 카탈로그를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뭘 알아냈나? 우리 방공 시스템 사거리가 40km입니다. 한국 KGGB 사거리는 100km예요. 라타나가 숫자를 적어 보여줬습니다. 태국 전투기가 60km 밖에서 폭탄 투하하면 우리는 절대 손댈 수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저는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100km vs 40km. 이건 경기가 아니었어요. 학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국은 이걸 알고 있었을까?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한테 무기 팔 때 한국 무기 성능을 알고 있었을까? 라타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텐트 안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라타나가 정리한 자료가 들려 있었습니다. KGGB 사거리 100km 이상, JDAM 사거리 28km, 매버릭 사거리 28km. 한국 폭탄이 미국 폭탄보다 3배 이상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것도 더 싸게, 더 정확하게. 우리가 뭘 믿고 싸운 거지? 창밖으로 불타는 BM-21잔해가 보였습니다. 15년 전 베이징에서 봤던 그 위용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냥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첫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고 있다. 적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적을 볼 수 없다. 이건 전쟁이 아니다. 일방적인 사냥이다. 3일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태국 공군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매일 같은 패턴으로 공격했습니다. 80km 밖에서 폭탄 투하, 유유히 귀환.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죠. 하지만 그날 새로운 공포가 시작됐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라타나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후방 지휘소가 피격당했습니다. 뭐라고?
후방 지휘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후방 지휘소는 산 뒤편에 있었어요. 정면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위치였죠. 어떻게 산 뒤를 맞춘 거야? 급히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지프를 타고 10분쯤 달렸을 때 연기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현장에 도착하자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지휘소 건물 절반이 무너져 있었어요. 콘크리트 파편이 흩어져 있었고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생존자! 병사들이 자네를 해치고 있었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피범벅이 된 장교 한 명이 끌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장교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폭탄이 뒤에서 날아왔어요. 뒤에서? 네, 산 쪽에서. 갑자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라타나가 말한 웨이포인트 모드. 폭탄이 방향을 틀어서 산 뒤로 돌아 들어온 겁니다. GPS 좌표만 알면 어느 각도로든 진입할 수 있다는 거구나. 숨어도 소용없었습니다. 폭탄이 돌아서 들어오니까요. 4일차. 이번엔 벙커가 뚫렸습니다. 대령님, 3번 벙커 관통됐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벙커 천장에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3m 두께의 콘크리트와 안반을 뚫고 폭탄이 들어온 겁니다.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3m 천장을 어떻게 뚫어? 기술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진입 각도가 거의 수직이었습니다. 75도 이상으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관통력이 극대화된 겁니다. 진입 각도 조절. 라타나가 말한 그 기능이었습니다. 우리 벙커 설계는 45도 이하 공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75도 수직 낙하는 상정하지 않았어요. 그럼 여기 다 뚫린다는 거야? 기술 장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대비책이 없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벙커도 안 안전해? 그럼 어디로 피해? 숨을 데가 없잖아. 사기가 곤두박질 쳤어요. 며칠 전만 해도 마음대로 폭격해 봐라고 웃던 병사들이 이제는 하늘만 올려다보며 벌벌 떨었습니다. 5일차 FA-50이 등장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전투기 이름도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한국이 만든 경공격기라고요. 경공격기요? 그냥 훈련기 아닙니까? 정보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원래는 훈련기로 개발됐대요. 하지만 무장 능력이 있어서 경공격기로도 씁니다. 훈련기로 전쟁을 한다고?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훈련기 따위가 뭘 하겠어.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FA-50 편대가 350고지 후면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바위 틈에 숨어있던 벙커 입구를 하나씩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직접 그 장면을 봤습니다. 언덕 위에서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작은 전투기가 날아왔습니다. 날렵하고 빨랐어요. 무언가를 투하했습니다. 그리고 선회에서 돌아갔죠. 10초 후, 쾅! 벙커 입구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병사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어요. 한국 폭탄이 뒤에서 날아와요. 숨을 곳이 없어요. 그 외침이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며칠 전 카메라 앞에서 웃던 그 병사들이었습니다. 마음대로 쏟아부어 봐요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던 얼굴들이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날 저녁, 저는 숙소에서 FA-50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기록을 발견했어요. 2023년 연합훈련. FA-50이 미국의 F-22 랩터를 상대로 근접전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F-22가 뭔지 아세요? 대당 가격 3천억 원이 넘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그런 괴물을 한국 경공격기가 이겼어요. 중국 매체도 이걸 보도했더군요. 표현이 이랬습니다. 5세대 전투기 옆에 화살 꽂아놓은 것과 같다. 그런데 그 화살이 이겼다.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된 거지? 삼성과 현대의 그 한국이요? 이제는 KGGB와 FA-50의 한국이었습니다. 6일차 아침, 저는 라타나를 불렀습니다. 정찰이 필요해. 적의 공격 패턴을 파악해야 했습니다. 매일 당하기만 할 순 없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라타나가 즉시 대답했습니다. 안 돼. 너무 위험해. 대령님, 저밖에 없습니다. 다른 장교들은 경험이 부족해요. 라타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대령님 옆에서 안 죽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라타나. 네, 대령님. 조심해라. 꼭 살아서 돌아와.
라타나가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대령님, 걱정 마세요. 제가 돌아오면 같이 술 한잔 합시다. 이 전쟁 끝나면 프놈펜에서 맛있는 거 사주세요. 그래, 약속이다. 저는 라타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그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작은 체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 후, 무전기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적 공습, 적 공습, 정찰조 위치 피격.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라타나, 라타나 응답해. 무전기를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잡음뿐이었어요. 다들 따라와. 저는 지프에 올라탔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어요. 10분쯤 지났을 때 연기가 보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크레이터, 직경 10m쯤 되는 거대한 구덩이가 파여 있었어요. 주변에 잔해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군복 파편, 장비 조각, 그리고 라타나.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인식표가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대령님. 옆에 있던 병사가 말했습니다. KGB입니다. 100km 밖에서 날아왔어요. 정찰조가 이동하는 걸 위성이나 드론으로 포착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겠죠. 그리고 그 정보가 한국 폭탄에 입력됐을 겁니다. 100km를 날아와서 5m 오차로 정확히 라타나와 정찰조 5명 전원이 전사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울 수도 없었습니다. 대령님, 철수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병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라타나의 인식표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이건 그의 아내에게 전해줘야 했습니다. 임신 7개월인 그의 아내에게. 지휘소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됐어요. 저는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라타나의 인식표를 손에 쥐고요. 10년이었습니다. 제가 대위일 때 소위로 들어온 친구였어요. 처음엔 실수도 많고 어설펐습니다. 하지만 성실했어요. 노력했고 성장했죠. 어느새 제 오른팔이 됐습니다. 대령님, 이번에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증명했네. 우리의 패배를 증명했어.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하는 거야? 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텐트 안에서 저희 울음소리만 울렸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6일차. 라타나가 죽었다. 10년을 함께한 동생 같은 친구. 100km 밖에서 날아온 한국 폭탄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중국 무기는 그를 지켜주지 못했다. 아니, 중국 무기가 그를 죽인 거다. 그 무기를 믿고 여기 왔으니까. 7일차. 저는 프놈펜에 연락했습니다. 국방부에 연결해 주십시오. 긴급입니다. 통신이 연결됐어요. 국방장관 보좌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티아 대령, 상황 보고받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습니다. 보좌관님, 중국에 지원 요청했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요?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보좌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게 전부요? 추가 무기 지원은요? 군사 고문단은요? 없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샀습니다. 중국이 우리 뒤에 있다고 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령님, 진정하십시오. 보좌관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중국 대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전해온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더 개입하면 중국 무기의 국제적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고 했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국 무기에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추가 지원해봤자 또 부서지면 중국 무기 시장이 끝난답니다. 그래서 우릴 버린다는 겁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저는 무전기를 던졌습니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어요. 버렸어. 진짜 버렸어. 중국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돈 받을 때는 우리가 뒤에 있다고 해놓고
정작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한 겁니다. 자기네 무기 평판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 저녁 병사들에게 소식이 퍼졌습니다. 중국이 지원 안 해준대요. 진짜요? 우리 무기 다 중국제인데? 버렸대요. 우리를 버렸어요. 사기가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한 병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대령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희 이제 어떻게 합니까? 중국도 안 도와주고 무기는 안 통하고.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가 뭘 믿고 싸운 겁니까? 병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우들이 죽었어요. 라타나 대위님도 돌아가셨고요. 근데 중국은 성명 하나로 끝이래요. 저는 그 병사를 안았습니다. 어린 친구였어요. 22살. 제 아들뻘이었죠. 미안하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밤, 저는 라타나의 인식표를 꺼내봤습니다. 피가 마른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라타나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옳았어. 중국 무기로는 안 되는 거였어. 처음부터 창밖으로 불타는 요새가 보였습니다. 5개월간 공사한 난공불락의 요새. 이제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죠. 중국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1억 달러가 넘는 무기를 샀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중국은 우리를 무기 판매 대상으로만 본 겁니다. 동맹이 아니라 고객으로요. 그리고 고객이 곤란해지자 손절한 거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과 함께 싸우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걸요. 9일차 새벽,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티아 대령, 휴전 협상이 시작됩니다. 저는 놀랍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철수 명령입니까? 네. 350고지 방어는 종료됩니다. 병력을 후방으로 이동시키세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9일 만에 처음으로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병력 후방 이동, 장비 챙길 것만 챙기고 출발. 병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챙길 게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장비는 이미 파괴됐으니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요새를 돌아봤습니다. 불타버린 BM-21잔에 무너진 벙커, 구멍 뚫린 지휘소, 검게 그을린 땅. 5개월간 공사한 난공불락의 요새, 중국이 지원한 1억 달러 어치의 무기, 전부 제 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9일이었어요. 단 9일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타나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상황에서 대령님, 이번에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그래, 증명했네. 우리의 무력함을 증명했어. 저는 라타나가 전사한 장소로 갔습니다. 크레이터는 아직 그대로였어요. 주변에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가져다 놓은 것 같았죠. 무릎을 꿇었습니다. 라타나야,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어요. 내가 너를 죽인 거야. 중국 무기를 믿은 내가.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라타나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대령님, 당신 잘못 아닙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눈을 감고 있었으니까.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중국이 우릴 어떻게 이용했는지, 중국 무기가 얼마나 허접한지, 한국 무기가 실제로 어떤 성능인지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라타나를 위해서, 죽은 23명의 부하들을 위해서 프놈펜으로 돌아가는 길, 지프 창밖으로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 야자수, 평범한 마을. 전쟁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주머니엔 라타나의 인식표가 있었습니다. 피 묻은 금속. 그게 현실이었죠.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라타나의 집에 갔어요.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8개월 차. 그녀는 제 얼굴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너졌죠. 저는 인식표를 건넸습니다. 라타나는 용감했습니다. 끝까지. 그녀가 인식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결심이 더 굳어졌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해. 반드시. 그리고 2주 후 CCTV 군사 채널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전쟁 현장 경험담을 들려주세요.
중국 무기의 활약상을 중국 시청자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쓴 웃음이었죠. 활약상이라. 좋아. 제대로 알려주지. 수락합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신 생방송으로 해주세요. 편집 없이. 다시 현재. 베이징 스튜디오. 리웨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는 방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3주간의 지옥을, 23명의 죽음을, 중국의 배신을. 실시간 시청자 수가 12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어요. 댓글창은 두 부류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거짓말이야. 중국 무기가 그렇게 약할 리 없어. 조작이다. 캄보디아 놈이 돈 받고 하는 소리야. 하지만 다른 목소리도 있었어요. 근데 캄보디아가 진짜 9일 만에 휴전 요청한 건 사실이잖아. 우리 무기가 그렇게 좋으면 왜 진 거야? 일단 끝까지 들어보자. 리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잠시만요. 중국 무기가 문제라는 건 조금 과장이 아닐까요? 어떤 전쟁이든 변수가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태블릿 화면을 카메라에 보여줬어요. 한국 KGGB 사거리 100km 이상, 중국 방공 시스템 사거리 40km.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댓글 속도가 느려졌어요. 사람들이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태국 전투기는 60km에서 80km 밖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갔습니다. 우리 방공망 사거리 밖이에요. 리웨이가 반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공 시스템은 원래 근접 방어용으로 40km면 충분하다고 하셨죠? 저는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중국 판매 담당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전투기도 40km 안에 들어와야 폭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 폭탄은 100km를 날아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100km vs 40km.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한 겁니다. 댓글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100km. 진짜야? JDAM도 28km인데 한국이 100km? 말도 안 돼.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 한국 KGGB의 오차 범위는 5m에서 13m입니다. 5m요? 리웨이가 되물었습니다. 네. 72km를 날아가서 5m 안에 떨어집니다. 우리 탄약고 정중앙이었어요. 숫자의 힘은 대단했습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 127만 시청자가 그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비교해 드릴까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중국 BM-21 다연장 로켓. 사거리 20km. 오차 범위 수백 미터. 수백 미터요? 네. 어디로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대충 그 방향으로 쏟아붓는 겁니다. 저는 두 숫자를 나란히 보여줬습니다. KGGB 100km, 오차 5m. BM-21 20km, 오차 수백 m. 저격 소총과 산탄총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산탄총으로 저격수와 싸운 겁니다. 댓글창이 폭발했습니다. 크크크크 저격 소총 vs 산탄총. 이건 좀 충격인데. 근데 중국 무기가 원래 저렴한 거 아님? 가성비로 따지면. 저는 그 댓글을 봤습니다. 가성비요? 좋습니다. 가격도 말씀드리죠. 저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 KGGB, 발당 약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미국 JDAM은 발당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 한국이 더 비싸네요? 리웨이가 말했습니다. 사거리가 3배입니다. 100km vs 28km. 발당 가격이 조금 비싸도 3배 멀리 쏠 수 있으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더 중요한 건 조종사 생존율입니다. 조종사요? 미국 JDAM 쓰려면 28km까지 접근해야 해요. 적 방공망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뜻이죠. 조종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태국 전투기 피격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몇 대입니까? 0대입니다. 스튜디오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조종사 피해도 0명. 100km 밖에서 폭탄만 던지고 돌아왔으니까요. 우리 방공망이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댓글창이 술렁였습니다. 0대. 진짜? 그럼 일방적으로 막기만 한 거네.
이건 전쟁이 아니라 학살이잖아. 리웨이가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대령님, 하지만 한국 무기가 실전에서 검증된 건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우연히 잘 맞은 걸 수도. 우연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9일 동안 매일 하루에 3번 이상 똑같은 패턴으로 당했습니다. 72km 타격, 웨이포인트 공격, 수직 낙하. 전부 정확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리웨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FA-50, 한국 경공격기요. 저는 새 화면을 띄웠습니다. 2023년 미국과 연합훈련에서 F-22 랩터를 상대로 근접전 승리 기록이 있습니다. F-22요? 세계 최강 스텔스기를? 네. 중국 매체도 보도했어요. 5세대 전투기 옆에 화살 꽂아 놓은 것과 같다. 그런데 그 화살이 이겼다. 이렇게요. 댓글창이 또 폭발했습니다. 이건 우리 매체가 보도한 거 맞음 크크크. F-22 이긴 거 실화냐? 한국 무기 이 정도였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27만 명의 눈이 저를 보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저는 25년간 군인이었습니다. 15년 전 베이징에서 중국 무기를 배웠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중국 무기가 최고라고요. 잠시 멈췄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댓글창이 멈췄어요. 127만 명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본 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한국 무기가 중국 무기를 압도했어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리웨이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가장 분노스러운 건 저는 주머니에서 라타나의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카메라에 비췄어요.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 부관의 인식표입니다. 10년을 함께한 동생 같은 친구였어요. 100km 밖에서 날아온 한국 폭탄에 죽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아내는 임신 8개월입니다. 아이는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태어날 겁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닿지 않았어요. 23명이 죽었습니다. 중국 무기를 믿었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뒤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인식표를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우릴 버렸습니다. 무기 평판이 더 중요하니까요. 우리 병사들 목숨보다. 댓글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할 말이 없다. 이건 진짜 문제 아닌가. 우리가 몰랐던 거네. 중국, 무기 다시 생각해야 할 듯. 리웨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대령님, 저희도 몰랐습니다. 알았으면 달라졌을까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진실을요. 저는 마지막으로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K-팝과 드라마의 나라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KGB와 FA-50의 나라입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 그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9일이 걸렸습니다. 23명의 목숨이 필요했고요. 라타나의 인식표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생방송이 끝났습니다. 방송이 끝난 직후 중국 인터넷이 폭발했습니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 1위 캄보디아 대령 폭로, 2위 KGB 한국 폭탄, 3위 중국 무기 실체. 댓글과 게시글이 쏟아졌어요. 방금 생방송 본 사람, 충격인데 중국 무기가 저 정도였어? 100km vs 40km는 진짜 답 없다. 우리 돈 주고 저런 거 산 거야? 물론 반발도 있었습니다. 조작이다. 캄보디아가 돈 받고 하는 소리. 한국 무기가 그렇게 좋으면 왜 세계 1위 아님? 매국노 리웨이 방송 폐쇄해라.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예전 같으면 애국 댓글이 압도적이었을 겁니다. 이번엔 달랐죠. 진지하게 토론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9일 만에 휴전 요청한 건 사실이잖아. 숫자는 거짓말 안 해. 100km vs 40km. 우리도 무기 수출 많이 하는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날 저녁 중국 관영 매체들이 기사를 냈습니다. 캄보디아 패전, 복합적 요인 작용. 한국 무기 성능 과대평가 경계해야. 정부 차원에서 진화에 나선 거죠.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27만 명이 생방송을 봤고 그 영상이 모든 플랫폼에 퍼지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본에서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사설을 실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이 증명한 것, 한국 방산의 실전 능력. 내용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무기가 카탈로그 성능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됐다. 100km 정밀 타격, 0% 아군 피해. 이는 미국 무기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수준이다. 일본 매체가 한국을 칭찬하는 기사를 쓴 겁니다.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었어요.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실전 경험한 무기는 신뢰도가 높아지네요. 100km 밖에서 5m 오차라니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성능 강력하고 서비스 충실한데 가격까지 저렴하다니 아시아 무기 수출 대국이 된 게 당연하네요. 경쟁국인 일본마저 인정한 겁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필리핀이 FA-50 블록 20을 12대 추가 주문했어요. 이번 전쟁을 보고 결정한 거죠.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중국 무기를 사려던 나라들이 망설이기 시작했어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들 알아. 중국 무기 사면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한 달 후, 저는 프놈펜의 집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평화로운 거리가 보였어요. 전쟁이 끝난 지 한 달.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제 일상은 달라졌습니다. 생방송 이후 저는 캄보디아에서 유명인이 됐어요. 영웅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 배신자라고 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조용히 전역을 권고했어요. 중국과의 관계 때문이었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25년간의 군 생활이 끝났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라타나의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령님, 아기가 태어났어요. 축하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나요? 네, 아들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름을 뭘로 지을까 고민했는데요. 네, 진실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짓기로 했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라타나가 좋아했을 겁니다. 대령님 덕분이에요. 남편이 왜 죽었는지 세상이 알게 됐잖아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라타나의 인식표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피가 마른 자국도 희미해졌어요. 라타나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이 태어났어. 건강한 사내아이야. 바람이 불었습니다. 내가 못 본 세상을 그 아이가 살아갈 거야. 더 나은 세상을. 인식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전쟁은 단순한 국경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무기와 중국 무기가 실전에서 맞붙은 첫 번째 사례였어요.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죠. 한국의 완승이었습니다. 72km를 날아가 5m 오차로 목표물을 맞추는 폭탄. 그 안에 수많은 한국인들의 땀과 노력이 담겨 있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웠을까요? 수백 번의 시험 발사, GPS 유도 시스템 설계, 활공 날개 공기역학 계산. 저는 그런 노력을 몰랐습니다. K-팝 국가라고만 생각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K-팝과 드라마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KGB와 FA-50의 나라.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 유도 무기를 만드는 방산 강국. 저는 그걸 인정하는데 23명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9일간의 지옥을 겪어야 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대한민국의 저력. 이건 전장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캄보디아 대령 소티아가 350고지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셨다면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묵묵히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전장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